많이 다루던 영어법인데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자료를 쓸 때 이렇게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자료에 올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난 60년간 구속대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학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학력 잘 아시겠고요. 또 주요 경력 또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석장리 유적에서 그 노출되었던 그 이용주 교수님의 사진이 가장 젊었을 때 사진에 포커스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얼굴보다도 훨씬 팩이 있고 그리고 그 미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의 평생의 과정이 60년 동안 변함없이 고고학이라는 학문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나이가 들어 학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모습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이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 아무래도 손보기 교수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초창기에 함께 연구했던 여러 교수님들 또 동료들 여기 계신 여러 제자들 현재 대부분 다 교수들로 계시다가 다 정년퇴직하셨지만 함께 일했던 분들 그리고 당시 이제 백낙준 총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발굴 현장을 발굴하면서 방문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고고학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인지되기 시작하고 이제 소개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용주 교수님께서 천주교회사를 하시려고 했다는 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많이들 계시죠? 그 조교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석담리를 가서 이제 발굴을 했는데 그 상경하려고 이제 이 정보를 받고 이제 학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이날이 1965년 4월 25일인가 어간인데요. 상경하는 길에 손보 교수님께서 박물관에서 구석기를 같이 공부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죠. 당시 손보 교수님도 조선시대 전기 훈민정음 활자본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학자였기 때문에 이분도 사실은 지금 전향하는 과정이거든요. 박물관 관장으로서 구석기를 처음으로 전향해서 연구하시는 시점에 그 파트너로 첫 번째 파트너로 이용주 교수님 그리고 천주교회사를 하려고 하셨던 이용주 교수님을 파트너로 손을 내미셨던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3기 수료를 마치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걱정스러우니까 천주교회사를 지도를 맡으시는 홍희석 교수님한테 가는데 이런 전황을 말씀드리니까 마지막으로 홍희석 교수님 큰 학자가 되라고 그렇게 일생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천주교회사에서 구석기 고고학으로 대전환하는 하나의 시점이 됩니다. 이게 1965년도입니다. 1989년도에 이제 구석기 고고학을 시작하시고 여러 활동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89년 10월에 주구정 국경인 1호 사람 발굴 60년 기념 국제학술 대회에 지하람파 교수님이라고 어떻게 보면 중국 고고학의 배우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이 이용주 교수님하고 닮아 있어요. 구석기 고고학이면서 고생태학을 같이 하셔서 환경과 고고학을 같이 이제 융합한 그런 중국의 1세대 고고학자가 되시겠는데요. 그분이 또 이런 말씀을 남기신 거죠. 아시아 구석기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런 이제 이용주 교수님께서 이걸 가르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국내의 구석기학자가 아니라 아시아의 구석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아시아를 세계화하는 데 기여하라고 하는 그 미션이 이때 주어진 거죠. 김종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꾸 미션을 주라고 그러는데 85세 되신 우리 어르신에게 지금 미션 주라고 그러면 그건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런데 미션이 주어지면 계속 더 사실 것 같아요. 미션 때문에 죽을 시간이 없다. 이런 것하고 이런 그 말하고 많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우리 선배 교수님이십니다. 상들을 너무나 많이 받으셨고요. 이 많은 상들이 그 스승이신 손보기 교수님의 상과 비교했을 때 같은 상을 계속 팔로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고무적이고 상을 받는 것도 어쩌면 스승을 다 따라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이렇게 많이 중청일보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발굴에 관한 얘기입니다. 발굴은 크게 3기로 제가 나누었고요.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에 계실 때, 그다음 충북대학교 계실 때, 세 번째는 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 계실 때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고요. 아까 많은 설명을 앞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차치하고요. 발굴사 2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단연 도로공동굴 유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유적들을 발굴을 했고요. 1996년도 10월에 이게 참 놀라운데요. 이때 이게 최초로 하신 국제학술대회의 포맷을 갖고 있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때 현장에서 자료랑 같이 주셨던 이게 커버입니다. 이 커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한두 사람밖에 없는 보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를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976년도 6월 대청댐 수몰 지역인 문의 장터를 여러 차례 취재차갔던 그 장터에서 동굴에서 사슴뿔이 나온다라는 이런 장터권의 이야기를 듣고 두루봉 현장에서 수집한 뼈를 충북대 박물관장이신 당시 조성진 관장님, 이 조성진 관장님의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연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충북대학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부터 10차까지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은 잘 이 흥수구리 갖고 있는 가치를 잘 몰라서 오늘 이제 뒷부분에 자료들은 다 있는데 흥수구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1982년도에 12월부터 이제 발굴했던 유적인데요. 여기에 이제 리치 데드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갖고 있는 블로그에 보면 흥수아이가 처음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한흥문의 광산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김홍수 씨가 석회석 광산을 찾기 위해서 청구 일대 산들을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1982년 12월 아마 4일인 것 같아요. 2일일 수도 있습니다. 2일일 수도 있고요. 충북 청하군 도로공동굴 주변을 탐사하다가 어린이 2겹을 발견하고 사흘 밤낮을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1980년 12월 2일, 3일일 가능성이 높죠. 하다가 이용주 교수님한테 12월 5일 날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4일 밤낮을 고민한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죠. 지금도 똑같은 환경인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광산 업무를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별다른 보상 없이 잘못하면 사업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김웅수 사장님이 이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금전적인 소용이 당연히 컸지만 그분이 이제 이분의 이름을 다 흥수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흥수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이분에게 남은 것은 충북대학 교수님 감사장인데 이분은 이것이 너무나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터뷰에 남겨놓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운영했던 석회석 광산은 1985년에 폐광이 됩니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슬프고 아픈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유산과 그 유산에 남아있는 그 이름이 자기의 삶 전체에 영원히 남는 그런 독특한 자원이라는 것이 이 유산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갔더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써있던 거죠. 도로공의 다른 굴들과 마찬가지로 홍수구도 발굴사 전에 굴의 중요한 부분이 석회암 채취작으로 파괴되어 이런 글들이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이래서 최초에 이 굴의 현황이 나왔고요. 이 현황이 결국은 나중에 크게 논쟁이 일어났던 이상희 교수와 우리 박선주 교수님과 이상희 교수님의 논쟁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흥수구는 사실 깊이 들어있던 굴이었던 거예요. 밖에 있는 굴이 아닙니다. 깊이 들어있던 그 굴을 그걸 알지 못하는 그 이상희 교수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겉에 펴펴서 누구나 쉽게 드나드는 동굴인 줄 알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흥수아이도 그렇게 비평을 받은 것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완전히 파괴돼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체계적으로 발굴이 진행되었는지 각 층들을 하나하나 살리면서 전부 연구를 했고요.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층위 발굴을 통해서 논지를 했고요. 2018년도에 이날 이상희 교수님이 홍수와 이로의 인류학적 검토라고 해서 했는데 주요 내용들은 입구에 사람들이 바로 넘어가는 길이 이용됐다는 것, 그 다음에 칠해거리, 부장통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충치가 있다는 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요. 박선주 교수님께서 120일에 중원포럼 학술 발표에서 이 부분에 관한 체계적인 학술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한 비판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층위별 석질 보면요, 이게 보고서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흥수아이가 왜 자꾸 비판을 받느냐 하면 구석기 고고학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석기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때 저도 이제 발표자였기 때문에 자료를 직접 들어가 봤더니요, 중기구석기 시대의 이런 기가 막힌 석기들이 흥수부에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요. 소위 그 비판했던 3니은층, 자, 이 석기가 1500점에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현장에서 보이셨던 이 장면인데요. 제가 가니까 이렇게 잘 가만히 있습니다. 잘 있고요. 찌르기로 굉장히 중요한 유적인 것 같습니다. 3니은층은 이렇게 찌르기류도 많고요. 석기들이 각 층위별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석기 사용문이 너무 그 눈으로 봐도 사용문이 보일 정도로 석기들이 그 동굴 안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석기들을 가지고 석기를 활용했던 그런 증거들이 실제로 다 확인됩니다. 나중에 더 이제 점검을 하기로 하고요. 발굴사 2개 대표 유적 세 번째가 군항굴 유적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부형제를 잡아먹었다고 하는 호랑이 전설이 남아있는 이 군항굴은 발굴된 호랑이 발가락뼈에 돌 연모에 찍힌 자국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구석기인들이 호랑이와 곰도 사냥하였던 것으로 해석되는 중요한 유적이다. 마치 있잖아요. 여기 이 과정에 그 설명이 우리가 그 주구적 동물이죠. 그 용굴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용굴에서 나온 뼈를 사가지고 갈아먹고 하면서 병을 치료하던 이런 과정에서 이제 두루봉 동물 유적처럼 그 주구점 유적도 저커티엔 유적도 발견됐는데요. 그런 스토리들이 여기 잘 남아 있어서 앞으로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그 조성진 박물관장이셨던 분이 이때 총장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발굴 문제를 추진하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 발굴사 이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유적은 수양기 유적이죠. 1985년도에 첫 보고서가 나오고요. 보셨고요. 그리고 발굴사 이게 대표 유적 네 번째가 바로 소로리 유적입니다. 소로리 유적이 왜 이게 학사적으로도 중요하냐면 발굴 방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발굴 방법에서 기존에 그 그리드를 치고 유물을 수습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소로리 유적은 이게 굉장히 발굴하기 어려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트층이기 때문에 그 유적들을 직접 손으로 다 따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실트층은 유기물들을 잘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도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 다양한 유기물들은 또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아까 보셨던 그런 자료에서 아시겠지만 그 발굴사 3기에서는 수양기의 육지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고요. 수양기 유적은 그동안에 24회 개최를 해서 182호, 185편 논문이 발표됐고요. 이것도 그때 겉표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용규 교수님이 대호의 색깔에다가 국수 색깔에다가 이 금장을 입히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1996년, 97년도에 있었던 학술대회 때 똑같은 패턴화해서 수양계 그 이웃들 제1회 국제학술대회 때 썼던 자료들입니다. 1회 때 장면이고요. 마지막이었던 24회 때 장면입니다. 이 어느 자리든지 빠지지 않고 계시는 우리 안정자 식자 사모님 안 계셨으면 아마 지금의 이용주 교수님이 계셨을까 싶습니다.
연구 파트에서 보면 그 대체로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요.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를 이제 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체 연구된 내용들을 이제 검토를 해보면 단순히 그 구석기 학자이기 때문에 구석기 연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야외 고고학, 동물 고고학, 시대도 중기 후기 구석기 시대, 석기 연구, 뼈 도구 연구, 그리고 고생태 연구로는 인골 동물뼈, 또 고환경 기후를 비롯한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일반 학자들이, 평범한 학자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스펙트럼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용규 교수님 이름이 다 들어있는 건데요. 뭐 이름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것이 직접 현장에서 발굴을 한 발굴 유적들 총 12개의 구석 유적을 발굴했는데 그 유적들이 모두 다 한쪽에 치우친 그 야외 유적이 아니라 동굴 유적과 야외 유적을 동시에 발굴했고 그 발굴 유적한 곳마다 단순히 우리 유기물로 되어 있는 유기물이 하나도 잘 나오지 않은 그 산성 토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야외 조사가 아니라 석회암 있는 동굴 유적들을 발굴할 신이 준 기회를 이렇게 놀라운 연구를 이어갔다는 측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조금 이제 잘라서 보면 1970년에서 89년 일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유적의 발굴, 발견,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수양기후까지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구석기 시대를 앞으로 미래에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표상이 요 시기에 다 나옵니다. 중요한 건 1984년도에 3년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을 쓰셨을 때 그 첫 논문이 청원 두루봉 제2골에 대한 구석기 문화 연구였어요. 이때 고생태학과 고고학을 융합한 첫 번째 작업이어서 그랬는지 이 작업을 기조로 해서 평생을 이렇게 그 두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셨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80년대 아까 보셨던 구석기 발굴 조사가 이때 시작됩니다. 조사가 된 거고요. 이거는 수양계 보고서고요. 1990년에서 99년까지 이 시기에는 지금 연구에서도 보시다시피 중원지역 고고학, 또 수양계 군항골 소로리 유적의 결과, 또 이제 석기 연구 이런 걸 하시는데 이때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110몇 개국에 144편의 논문을 내셨기 때문에 90개국 방문에 144편. 군항굴 유적이 이렇게 이때 이제 지속적으로 조사가 되고요. 그 요때 보시면 조크자카르타 인도네시아도 가셨고요. 그다음 삿포로도 가시고요. 더번도 가시고 사우스 아프리카의 더번도 가시고 국제학술대회 많이 가셔서 이런 이 학회의 다양한 연구들을 논문으로 또 국제학술대회 발표로 이어가셔서 한국 고고학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지평을 내셨습니다. 2000년에서 2009년 이때는 젊은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굉장히 많이 이루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약을 해드리면 이때 보시면 이제 역시 이제 호노룰루 대학에 미국에 가셔서도 국제학술대회 발표도 하시고 이때는 이미 이제 수양계 국제학술대회가 막 열리고 있는 과정이고 한데 이때 같이 연구했던 학자들을 보시면 당연히 이제 가까운 제자이신 오정윤 원장님을 비롯해서 막 프랑스에서 학위하고 돌아오신 조태 선생, 공수인 선생, 그리고 논문을 가장 많이 쓴 김주영 박사, 양동윤 또 박사, 오근창 박사, 뭐 조남철, 강영태 박사 이런 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핵심적인 걸 꼽자면 그렇습니다. 젊은 소장학자들하고 연구를 확대하는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2000년에서 2009년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알람파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이때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2010년부터 2020년 이 기간 동안에 연구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십니다. 그래서 수양계와 그 의료들 국제화뿐만 아니라 국제 저널의 투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커터널 인터내셔널이나 저널 오브 휴먼 에볼루션 기타 이런 세계적인 저널에다가 많이 실고요. 이 영문 자료들은 대부분 다 또 수양계와 그 이웃들 국제학술대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수양계와 불공, 동물이죠. 그다음에 한국 고고학의 전반에 대해서 또 젊은 고고학자를 같이 끌고 가서 공유하셔서 세계 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때 한국 구석기 고고학이 세계에 알려지는 결정적인 계기였고 이때가 한국 구석기 고고학이 가장 흥황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크게 몇 가지로 이제 그동안 학계에 끼친 영향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양계약 그 이웃들, 이 국제학술대회는 이렇게 24회 이렇게 단일 유적을 그렇게 하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그 저커체인도 마찬가지로 주구점도 지금까지 그 어떤 기간마다 10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학술대회를 열어서 많이 가야 한 10회 정도 했을 텐데요. 여기는 24회라는 데는 국제학술대회를 열며 직접 주최하시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구석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가 이제 202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한국을 찾으면서 이제 한국어학의 위상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석기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야외 유적과 동굴 유적 발굴의 체계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굴 방법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유럽에서 소개되는 그때 교과서라고 해야 서울대에서 그 아주 간략하게 나온 그 고고학 연구법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 이외에는 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용주 교수님은 이 구석기 고고학의 예유적과 동물 유적을 발굴하는 모든 체계를 갖추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자연과학자와 항상 같이 연구했다. 협업을 늘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실 이 아시아까지 제얼람프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어디까지 갔냐? 아시아 구석기 학회를 국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구석기 학회를 창립하는데 창립 멤버이시고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용조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직접 일본에 찾아가시고, 네, 박수 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찾아가시고요, 중국에 찾아가시고요, 러시아로 찾아가고요. 제가 그 갔을 때마다 다 따라다녔던 사람이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셔서 꼭 아시아 구석기 학회 APA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초대 회장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승이 되시는 데레담 선생님한테 초대 회장 자리도 물려주고, 그러면서 이 아시아 구석기 학회를 출범해서요. 아시아 구석기 학회가 열리면은 전국의 15개국에서 29개국에 해당되는 전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이 아시아 구석기 시대를 배우고 또 아시아 구석기 현장에서 공부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하는 장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 제11회 아시아 구석기 학회가 순천에서 열리기도 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이쪽 사진이 제1회 국제학술대회가 알타이 데니스바이주에서 열렸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국내 학자들하고 계속 열린 학문, 이 열린 학문을 한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료를 다 공개해서 누구든지 와서 연구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본인이 주장했던 학설이나 기타 다양한 견해들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과학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걸 다 오픈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국내 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이렇게 오픈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표지 논문이 돼서 이제 수양계 석기가 표지 사진이 실리게 되는 2024년도 올해 있었던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박물관하고 국군연구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양계 유적 연구를 집대성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막 저서들을 계속 내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전시, 브리티시 뮤지엄에서도 이제 상설 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기 문화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고 어린아이들과 노는 다양한 그런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감동스러운 것은 학연지연을 가리지 않으신다. 학연지연을 가리지 않고 공동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이 서면 전국에 어디 있는 구석기 학자랑 다 직접 연락을 하셔서 초청을 해서 융을 보여주고 그리고 연구 진행된 거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연구원뿐만 아니라 대전의 그 과학단지는 이용주 교수님의 필드입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있으면 다 모셔서 뭐 고초음학을 하신다든지 계측을 하신다든지 이런 여러 작업들을 지금도 진행하실 정도로 학연지연 가리지 않는 이 공동연구의 비전을 갖고 계신 이 어른의 어떤 이 생각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분야의 그 학자들에게 전이되어지고 뭐 좋은 말로 전염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요. 결론을 맺자면 2006년도 퇴임하실 때에 경향신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국 구석기학 연구 계속 할 거다.
2006년 그때가 12월 9일 날, 뭐 다음 장에 나오긴 합니다만 11월 9일 날 그때 이제 정령기념 기념 발표를 하시면서 오장원 선생님이 쓴 장문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시면 얼마나 선생님과 사모님이, 선생님은 학문적으로, 사모님은 그 제자들의 아이가 아픈 데까지도 자신이 약을 지어서 주면서 그 제자들을 자식처럼 품으셨다. 이 아름다운 이 부부의 여정이 현재의 이용조 교수님을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아마 지금 가서 현장에 가시면 트랄 들고 이게 곧 발굴하실 것 같은 현장 고고학자이고 열린 마음으로 고고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 기타 여러 학문 분야의 학제한 연구가 가능한 현역 고고학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스승과 학원을 입은 선학들의 가르침과 자신이 한 약속을 실행하는 실천주의 고고학자. 세 번째는 학술적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합리적인 고고학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